여기 한국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스웨덴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맘난이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마저 뒤바꿔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공구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오스카르라고 합니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스웨덴에서는 무언가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절대로 사람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이 고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가 수리가 유행할 수밖에 없던 스웨덴의 특성 탓에 제 사업은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 올리베르였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올리베르를 너무 귀하게만 키웠고 결국 아들은 경제관념도 없고 버릇도 아주 단단히 잘 못 들어버렸거든요. 아들은 어차피 제 사업을 물려받을 건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며 공부도 안 했고 솔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녀석답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몰랐죠. 그래서 매번 돈을 펌펌 써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 말은 또 어찌나 안 듣던지 걸핏하면 예의 없이 대들기 일쑤였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밥 먹듯이 가출을 일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 못된 걸까요? 올리베르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맘난이가 되어버렸고 그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대학교에 진학도 안 하고 매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돈이나 펑펑 쓰면서 다니길래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제 오랜 친구에게 맡기는 거였죠. 사실 제 오랜 친구 병철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구 사업의 공동 참업자였어요. 아니, 공동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곰이 8알 이상이었죠. 병철은 매우 가민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그의 깍듯한 태도 덕분에 저희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협력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희의 공구 사업이 한참 잘 나가게 되었을 무렵 병철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마땅히 장남인 자신이 돌봐드려야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마치고 이제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는 돈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스웨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서로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병철이 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병철이 카리스마 있게 직원들을 관리하는 모습을 직접 봤던 저로서는 그가 자신에게 딱 맞는 직업을 구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저는 올리베르에게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르쳐 줄 생각이었고 병철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올리베르에게 일도 시키고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병철은 한국에서는 친구끼리 이런 부탁은 당연한 거고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스웨덴에서는 친구끼리더라도 음식 하나 공유하지 않고 친구의 자식이더라도 식사조차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올리베르를 무료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고 한국식 예절교육까지 시켜주겠다는 놀라운 말을 해왔어요. 스웨덴의 정서로는 도저히 한국인인 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그에게 답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올리베르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올리베르, 한국에서 1년간 살다 오렴. 내가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걸 거부한다면 아빠는 모든 사업을 사회에 기부하고 이제부터 너에 대한 모든 용돈을 끊을 거야. 예상대로 올리베르의 바람은 거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고 그럼께 올리베르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몇 개월간 올리베르는 제 연락을 모두 무시했어요. 아마 자신을 뜬금없이 한국으로 보낸 저를 원망하는 모양이었고 한국 생활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병철은 생각보다 훨씬 버릇없는 올리베르를 건설 현장에서도 가장 힘든 곳으로 배치했다고 했고 그렇게 마나무인이던 아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것을 이제야 알았는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한다고 전해졌거든요. 저는 몹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건 올리베르를 위해서라도 옳은 결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올리베르가 떠난 지 1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올리베르는 제게 전화를 걸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보려고요. 여기서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거든요. 솔직히 저는 올리베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1년 동안 못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니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병철은 제게 아들을 한번 믿고 기다려주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을 건넸고 저는 고민 끝에 올리베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동안 제 사업은 점점 쇠퇴해 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저와 같은 직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고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제 사업이 뚜렷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탓에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올리베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다음 주에 스웨덴으로 돌아갈게요. 그건 올리베르였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나볼 수 있다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답답한 감점도 있었어요. 4년 전 나름 성공한 사업가에서 이제는 몰락해버린 영세 사업가로 전락해버린 제 모습을 보고 철없는 아들이 실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아들의 용돈조차 챙겨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제 사업은 궁지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올리베르가 집에 돌아왔고 올리베르는 저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아들이 인사 올릴게요. 예의라는 게 하나도 없었던 올리베르는 이 어색한 말을 끝으로 제게 무릎을 굽히며 절을 했어요. 어른을 봐도 고개 한번 끄덕이는 법 없던 올리베르가 이렇게나 변해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했어요. 올리베르는 식사를 할 때도 인사부터 올렸고 연장자가 포크를 들 때까지는 절대로 먼저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용돈을 받아 쓰고 부족하면 제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던 올리베르는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온 돈이라며 제게 꽤나 거금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도저히 가망 없는 망난이었던 올리베르가 이토록 완전히 변할 수 있던 건지 저는 한국에서 어엿한 남자가 되어 돌아온 올리베르에게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어요. 올리베르는 한국에서 병철에게 호된 가르침을 받고 예의와 효도에 대해 배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식 예절을 배운 이후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값진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었던 병철은 제게 또다시 선물을 준 모양이었죠. 그리고 올리베르는 저희 집의 보일러실에 들어가더니 보일러 상태가 멍망이라며 자신이 수리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은 부르는 게 값이고 최소 300만 원은 줘야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한국에서 이런 고급 기술을 배워서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리베르는 인력사무소장인 병철 탓에 한국에서 별 사소한 일까지 전부 경험해 봤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부터 고된 농장일까지 해봤고 이곳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아저씨들에게도 예의에 대해서 호되게 교육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올리베르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보일러공 일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는 자신을 마치 친조카처럼 잘 대해주고 자신의 기술을 가감 없이 알려주는 한국인 사수를 만나 열심히 일을 배워 숙련된 보일러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은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소득 직업이거든요. 그만큼 보일러공 기술을 배우기도 힘들고 기술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잘 알려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인들은 생판 처음 보는 외국인인 아들에게 여러 교육을 시켜줄 수가 있는지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는 아빠로서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올리베르는 난생 처음 보는 허접해 보이는 빨간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몹시 조악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그 빨간 장갑의 그립감은 엄청나게 우수해 보이더군요. 그럼께 아들은 능숙하게 작업을 마친 뒤 더러워진 빨간 장갑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저는 그의 모습에 핀잔을 줬습니다. 올리베르,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장갑은 빨아 쓰면 되는데 그냥 버리는 건 심각한 낭비란다. 그러자 올리베르는 밤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 장갑은 한국에서 2터부터 300원밖에 안 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대량 구매하면 그것보다도 더 저렴해지죠. 빨아서 쓰는 것보다 새 것 하나 꺼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니까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웠습니다. 저도 공구 사업을 하면서 코팅 장갑을 판매하곤 하는데 빨간 장갑보다 그립감이 약한 장갑도 4,000원은 받거든요. 한국산 빨간 장갑은 저렴하고도 좋은 제품은 없다는 제 신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혁신적인 장비였던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올리베르가 가져온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건 땀 배출도 좋고 그립감도 최고였어요. 기존 코팅 장갑은 통풍이 안 돼서 손이 습기로 가득해지며 비싼 가격 탓에 아무리 더러워져도 닦아서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빨간 장갑은 저렴하면서도 기존 코팅 장갑의 완전한 상위 호환이었죠. 저는 이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공구 사업에 이용하면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이건 저렴하고도 성능도 완벽한 기적과도 같은 제품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자금을 모아서 이 빨간 장갑을 발주하고 홍보하는 데 썼고, 정확히 2달 뒤 매출은 몇 배나 폭증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가격에 반신반의해서 구매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성능에 감탄하여 입소문을 내줬거든요. 선장들은 자신들의 선원들에게 빨간 장갑을 보급했고, 영접공이나 목수, 그리고 인건비 탓에 자가 수리를 하는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비싼 코팅 장갑 대신 한국산 빨간 반코팅 장갑을 찾기 시작했죠. 또한 빨간 장갑과 기존에 있던 공구들과의 조합도 훌륭한지 공구 매출도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빨간 장갑은 그야말로 제 망해가던 사업을 완전히 다시 일으킨 거였습니다. 올리베르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아버지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네요. 그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아버지, 저 사실 한국에서 결혼할 여자를 만났어요.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워낙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스웨덴에는 나중에 돌아올 것 같네요. 물론 스웨덴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돈을 받겠지만 전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실력 면에서는 한국 아저씨들을 따라올 자가 없거든요. 스웨덴 기술자들은 너무 이기적이라 실력이 없는데도 자신의 노하우를 좀처럼 공유하려 하지 않죠. 하지만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한국인 기술자들은 기꺼이 제게 최고의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터키 대통령 선거가 결국 에르도안의 승리로 돌아가 3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터키와 신장 위구르, 홍콩과 한국, 이렇게 4개 지역이 긴밀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2014년 우산혁명 이후 중국의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영국의 통치령 시절을 그리워하며 홍콩 지역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된 초우항텅 변호사가 한국 광주 인권상을 수상한 이후 중국 당국은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그중에서 신장 위구르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은 여러 인권단체들에 의해 꾸준히 포착되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많은 유명 인사들도 이에 대한 용기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 활동가로 알려진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보고서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수용소 운영, 인신매매, 강제 노역 등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연달아 발생하는 중국에서의 문제들은 터키에서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 한국의 역할과 동향. 최근 한국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의 방문을 받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주목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방문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한국을 LCD 리버티 캐피털리즘 데모크라시의 선진국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결합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가 아닌 동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에 주목합니다. 한국을 방한해 국회 연설을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국회 연설에서 홍콩 변호사의 인권상 수여와 관련된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한국 내에서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인데 캐나다 총리가 해당 운동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입니다. 그의 한국인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대한 발언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홍콩의 인권 변호사가 광주 인권상을 받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홍콩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국과 캐나다 같은 영연방 회원국들이 한국에서 인권 문제, 특별히 동아시아 인권 문제에 대한 어젠다를 공유하는 부분은 한국이 그만큼 동아시아 인권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수여하는 인권상, 또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권 문제에 시민들 개개인들이 관심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영국과 홍콩의 민주화 인사인 초우항터 변호사의 광주 인권상 수여와 중국 위구르족 한국 유학생의 체포 구금 실종 사건은 중국과 관련된 특이한 일들이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닌 바로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향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수도로서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특히 중국과 관련된 서방 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은 매우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결합은 많은 나라,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나는 민주주의 인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형제 국가로 잘 알려진 터키입니다. 두 번째, 터키 대통령 선거와 중국 신장 위구르. 현재 터키는 대통령 선거로 인한 초박빙 상황을 맞이하다가 결국은 에르도안이 당선되고야 말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치다로올루 후보 두 강자의 경쟁이 이어졌고 전 세계가 터키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의 대통령 선거 이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당선된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은 서방 진영에서 껄끄러워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정부는 친러시아 정책을 추진하며 나토와 서방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분쟁에 직접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현재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일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야권 후보 클르치다로올루는 친서방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터키의 국외 문제 개입을 줄이고 서방의 지지를 받으려는 약속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의 친중국 정책과 위구르 인권 문제.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중국주의 정책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입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 BBC에서는 터키 에르도안 행정부의 외교 방향을 친중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위안화 기반 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에르도안 정부가 중국 친화 정책을 많이 표방해 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입니다. 바로 터키와 같은 계열의 민족이 중국이 현재 탄압 중인 위구르족이며 심지어 언어까지도 통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터키인들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부는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친중국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방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중국에 대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었습니다. 서방 매체는 그의 친서방적인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르치다로올루 후보가 터키의 차기 대통령이 됐었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르도안이 결국 당선이 됐고 현재 터키 행정부가 제대로 된 국제적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자국의 패권 확대에만 몰두하며 중동 및 아프리카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국가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었으며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도 중국에게서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중앙아시아 패권의 중국 장악과 몰골계 투르크인들. 에르도안의 터키 정부 장악 20년, 그리고 이번에 당선으로 인해 30년 초장기 집권을 예고한 에르도안. 터키 행정부. 이렇게 터키가 러시아식 독재의 길로 접어드는 사이 자원부국들이 몰려있는 돌궐개 민족국가들인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빼앗기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터키의 친중국 정책으로 인해 터키 민족과 같은 민족이자 한민족의 먼 친척이기도 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터키는 터키어너권 연합체를 형성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터키계 돌궐 민족들을 규합하였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유사한 국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어
많은 기대감이 모아졌었습니다. 특히 서방이 주목하는 이유로. 이를 연합체는 친서방 반중국 발러시아의 성격이 강한 국가연합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친중국 정책과 합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예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정상들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시안에서 C5+1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의 패권 확대를 보여주는 행사로 중앙아시아의 4개국 정상들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들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족한 나라들이며 자원을 무기로 한중국 위안화 패권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최근 중국은 천연자원을 베이스로 하여 중국 위안화를 마치 과거 70년대 미국의 5일 달러화처럼 5일 위안화의 기축통화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자칫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식민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 5개 국가들이 중국의 회의에 참가한 것은 국제 외교적 이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틀은 신장이구르, 터키와 같은 돌궐개 두르크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터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중앙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중앙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장악되는 엄중한 상황을 서방 세계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터키의 친중국 정책과 중앙아시아의 돌궐개 두르크인들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수천만의 신장 위구르인을 돌궐 터키계 민족들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속에 신음하며 완전히 민족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터키 중앙아시아 그리고 반중국 연대의 미래. 영국,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외교적 위치를 새롭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지역과 밀접한 국가들은 반중 친서방의 라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는 흥콩과 남중국해의 문제를 통해 반중 라인에 정렬되며 또 베트남을 친서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일본, 필리핀은 대만 문제를 통해 완전히 친서방 반중국 라인에 정렬된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는 티베트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반중 친서방 라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역할. 마지막으로 남은 신장이구르. 자치구에는 터키와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는 친중 의혹이 높은 에르도안이 또다시 당선된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터키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터키의 리더십과 중앙아시아의 돌궐개 두르크인들이 함께 협력하면 대중국 포위 압박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키의 대통령 선거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중 친서방 라인의 형성은 국제적인 관계와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동향이 될 것입니다. 과연 터키가 다시 예전의 돌질 제국의 꿈을 실현시키며 고구려와 돌질의 동맹을 통해 당나라를 견제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향해 직선으로 9,500km를 날아가면 오모강, 영에모 리버이 있습니다. 이 오모강 하류 지역은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198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오모강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74년 에디오피아를 탐험하던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오모강 주변에서 한 원시 부족을 발견했는데 여성들의 외형이 상당히 기괴했습니다.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전부 입술에 접시를 끼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 부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바로 어무르시족 또는 접시 부족으로도 불리는 부족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원주민 부족으로 알려져 있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무르시족은 여자아이가 일정 이상의 나이를 먹으면 아랫입술에 구멍을 내고 작은 접시를 끼우기 시작하는데 점차 큰 접시로 바꾸며 그 구멍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접시를 입술에 끼우는 여성이 최고의 미녀로 인정받는다고 하죠. 그녀들은 어쩌다 입술에 접시를 끼우기 시작한 걸까요? 전쟁 때문입니다. 타 부족과의 전투가 발생하면 남성들은 전부 전투에 참전했는데 그 빈틈을 노리고 부족 여성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남성들이 없는 틈에 여성들이 스스로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못나 보이도록 입술에 접시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족이 보자면 가장 못나 보일 테니까요.
그 전통이 현대로 이어지면서 이제는 가장 미인을 상징하는 풍습이 됐는데요. 그녀들이 입술에 접시를 끼우게 된 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었고 이제껏 존재했던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어떤 부족도 차용하지 않을 세계 유일의 독특한 풍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9,500km 떨어진 한국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 바다에 세워둔 세계 유일의 해양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보물.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동, 서, 남쪽에 가장 끝 섬은 어디일까요? 이 섬들을 연결해보면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쪽으로는 독도, 서쪽으로는 신안의 가거도, 남쪽으로는 국도 최남단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서 더 동쪽으로 가거나 가거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가 나타나지만 국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더 남쪽으로 가면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나옵니다. 마치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시추선처럼 생긴 구조물이지만 이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136m짜리 구조물, 바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어도, 자어도에 대해서는 제주도 어딘가에 있는 섬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오늘은 이 이어도를 왜 지켜내야 하는지 그리고 해양과학기지를 세운 것이 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신의 한 수였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남아있을 만큼 바다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속살을 전부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해양은 단순히 수선자원만을 얻는 곳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 등으로 그 활용세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좁은 육지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이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인데요. 인공섬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바다 위에 점처럼 떠 있는 작은 섬을 넓히거나 수중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 등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인공섬이라는 존재가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면서 명토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도 일본도 해양에 인공섬을 만들어 주변국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이 인공섬 건설에 가장 적극적이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중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겪는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본토 연안에서 100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약 200여 개 암초 및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집권 후 2014년부터 이 중 7개의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비암초 그리고 파이어리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건설하고는 활주로와 군인 막사 등을 지어놓고 이곳을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국제법상 이곳은 중국의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만약 이를 영해라고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부터 12L이 약 22.224km가 중국의 명해가 되고 370.4km에 해당하는 200캐리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본토 연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은 후 그곳을 영토라고 주장하면 중국은 전 세계 해양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야 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이 생긴 것이죠. 일본 역시 인공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 신조의 인공섬을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수면에서 고작 15cm의 물과한 암초에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는 2008년 유엔 대륙공항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내고 있죠. 그리고는 암초의 지명을 섬이라는 의미의 오키노토리시마 하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여의치 않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섬이란 밀물대도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몰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등기상 면적 고작 9스퀘어 미터의 물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중국과 같은 심산입니다. 이 지역을 일본의 섬, 즉 영토로 인정되면 이 지점부터 12해리의 영해가 생기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깁니다. 이로써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한반도 2배 크기이자 일본 전체 국토 면적보다 넓은 40만큼의 해양 명토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도 일본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공섬을 구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엔해양법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제7광구 문제로 이 유엔해양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엔해양법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국제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69년부터 시작됩니다.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덴마크 서독의 해양 명토 분쟁에 대해 육지 영토가 해저에서 자연스럽게 연장된 곳은 그 국가의 영토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즉, 바다도 하나의 영토로 보고 영토에서 이어진 대륙붕이 이어지는 곳까지를 그 국가의 해양 영토로 인정한 겁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지도 모를 제7광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일본의 계략에 휘말려 한일 대륙뭉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구역 JEDZ으로 설정한 후 공동개발을 추진하다 유엔해양법이 제정되면서 닥쳤던 게 신세가 됐죠. 협약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고 2028년, 즉 종료 3년 전 일방의 서명 통보로 종료시킬 수 있어 2025년이 되면 제7광구는 일본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죠. 이 또한 유엔해양법 때문입니다. 1982년 우는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육지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개념을 지우고 소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개념이 도입됩니다. 협약 제57조 배타적 경제수역의 포는 배타적 경제수목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370.4k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약 22.24km는 영해, 200해리 약 370.4km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입니다. 그리고 제60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파랑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명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뭉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섬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은 섬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유엔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구장창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섬으로 인정받아야 이를 기점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새롭게 획정되니까요. 그런데 이 협약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이를 엄격히 해석하자면 제56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경제적 목적, 과학적 목적, 환경적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까지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란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명시된 사항에 충실하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시설물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중국이 파고드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어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 리어도는 한자어에서 말 수 있듯이 섬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섬은 아닙니다. 하지만 1952년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이며 1970년 제정된 해저광 물자원 개발법의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륙뭉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엔해양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경우 중간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해양관할권이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바다 밑에 잠긴 암초입니다. 이어도는 절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데 가장 높은 곳이 수면 아래 4.6m에 잠겨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러나 파고가 약 10m쯤 되는 파도가 치면 가까스로 꼭대기 부분이 드러나는데 옛날 조업을 떠났던 어부들 중 이어도를 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10m 이상으로 높다는 의미니까요. 어쨌든 제주도에서 전설로만 남아있던 이어도가 세계적으로 말려지게 된 것은 1900년
영국의 소코트라 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영국 상선은 배의 이름을 따서 소코틀랑 완창, 서콧널락이라고 이름 지었죠. 그러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국토 규명 사업을 펼치던 해군과 한국산악회가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섰다가 검은 바위를 확인한 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는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해운항만청이 이곳에 등부표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면서 이어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것은 태풍 연구와 태풍 예보를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한국은 특히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해와 남해의 해수운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어도는 태풍의 40%가 지나는 길목에 있어 태풍예보의 최적의 장소인데요. 기상예보의 중요한 장소라 인식한 정부는 1995년부터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우선 해양기지를 건설하려면 수심 40m 속에 암석의 기둥을 박아 세워야 합니다. 땅속을 뚫는 보링 작업이 필요한데 보링 작업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어도의 암초는 순수 암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겉은 암석이지만 그 안은 모래와 별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최초 4개의 기둥만 세우기로 한 건설 계획을 수정해 8개로 기둥을 늘렸고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구조물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 10월 이어도에 뚫어놓은 집안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폭풍 후에 바지선이 떠내려갔습니다. 워낙에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강해 바지선이 상하이까지 떠내려가 간신히 끌어와 설치했고 2003년 4월 데크까지 설치를 완료하면서 해저 집안에 박은 60m 기둥, 수중 40m, 수상 36m에 이르는 136m짜리 해양과학기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상 규모로만 보자면 12층 높이의 아파트 크기의 구조물이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지는 특이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 해상에 설치된 과학기지라는 점입니다. 기지는 대부분 근해의 설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어도 기지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도 149km나 떨어진 바다에 설치했으니 기록으로 남을 만도 하죠. 덕분에 전 세계 많은 국가 과학자들이 부러워하는 명소가 되었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제의를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도 기지를 두고 중국이 상당한 물만을 표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두고 대치하는 겁니다. 즉, 한국은 유엔 해양법에 따라 중간선 방식으로 경계를 획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중국의 어업인구 등을 고려해 형평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도는 한국의 관할권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을 합의로 하지도 못하고 외교적으로 일방적 행위를 그만두라고. 이어도는 위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어도 주변으로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나는 요충지인데다 국내 수입 원유의 99.8%,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교통로입니다. 또한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를 포함 어마어마한 해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치는 감히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넘어 이어도의 인공섬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사실 암초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상 영토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일본을 똑같이 따라하면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영토이므로 이어도부터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영해를 탐내는 것은 일본과 중국이기 때문에 이어도에 인공섬을 설치해 우리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똑같이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어 염치 없이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을 마라도가 아닌 이어도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최남단 기념비를 이어도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7광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퉜던 제7광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7광구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어도와 제7광구를 한 번에 가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데 다음 영상에서는 지도를 보면서 제7광구와 이어도를 한 번에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와 제7광구, 제7광구와 이어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